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2024년 가장 큰 이슈는 총선입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정치권은 총선 모드로 돌입했는데요. 출마자들의 등록이 잇따르는 가운데 주목받는 곳이 바로 경기도 김포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포 편입 이슈를 던지면서 서울 메가시티론을 촉발시켰는데요. 김포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갑을 모두 승리를 거둔 곳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병수 시장이 당선된 만큼 올해 총선에도 변화를 불러올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김포시 총선 분위기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이도형 청운대 연구교수 그리고 박우식 김포투데이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게 김포가 정치권에서 굉장히 요즘에 핫합니다. 예. 이게 5호선 연장, 서울 편입 등 굵직굵직한 이슈 때문에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이런 이슈들이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심이 기초 지자체도 이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게 그 어느 때보다 김포시가 핫한 한 해를 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슈머리 수도권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포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지자체의 득실 여부를 굳이 따져보자면은 지자체에게는 큰 득이라고 보기 득이라든지 아니면 김포 시민들에게는 득될 건 그렇게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이제 김병수 시장 입장에서는 존재감, 인지도 전국적으로 이제는 김포시가 언론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김포시장 김병수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한 존재감을 보였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5호선 연장이라든지 서울 편입론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일단 촉발은 됐습니다만은 이게 이번 총선 안에 결정되기가 사실 어려운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여야 간 이제 정쟁에 아니면 공약에 아니면 유리한 전략의 산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누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총선의 전략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이거를 지자체에 어떤 도움이 된다 김포 시민들한테 당장 유리하다, 도움이 된다라고 평가하기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큰 어떤 도움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사실 이게 시민들은 직접적인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 5호선이라던가 서울 편입이 당장 착공에 들어간다거나 당장 편입이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시민분들이 이렇게 김포가 주목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김포가 이제 50만 사실 그 중견 도시 수준을 이제 넘어서는 그런 도시로 성장을 했는데 아직 서울로 직결되는 이제 중전철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시민들은 교통 지옥 상황에서 서울로 이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골드라인이 이 고장 사례라든가 골드라인 내에서 승객들의 어떤 실신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은 서울 메가시티론이라든가 5호선 연장 이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이제 논쟁이 되다 보니까 사실 많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시민들은 현실적으로 이제 서울 출퇴근 자체가 매일매일 고통으로 지옥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뜬구름 잡기식의 당장 이제 현실화되지 않는 그리고 교통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이슈들만 계속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은 조금 이제 피로감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당장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이제 직면하고 있는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좀 제시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갈수록 이제 좀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서울 메가시티론이라든가 5호선 연장 이제 노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당리당략 선거 전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통 불편으로 고통받고 있는 김포 시민들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큰 틀에서의 이 여야 간의 어떤 논의의 장들이 좀 펼쳐지기를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분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런 이슈들이 서울 뭐 메가시티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선에도 영향을 줄 걸로 좀 보시는지요? 저는 뭐 일단 그렇게 큰 영향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2년 차가 아닌 2년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제 총선이 치러지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의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정권 안정론이냐 이런 큰 틀에서의 선거 구도가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총선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선거 구도에 있어 가지고 선거 심판이나 선거 안정론에서의 어떤 이 선거 구도 이 구도를 뒤집을 만한 그런 정책이나 어떤 인물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슈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큰 틀에서의 선거 구도를 뒤집을 만한 이슈가 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어쨌든 이 서울 메가시티론이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해제가 됐지만 이것이 결국은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합의와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법적인 부분들의 정비도 필요한 것이고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 또 김포 시민들 사이에서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가능한 어떤 그런 주제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김포시 100년 대계에 있어 가지고도 꼭 필요한 그런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시민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선거 전략들은 내년 총선에서 김포시 총선에서는 저는 큰 힘을 발휘하기는 사실상 이제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 어쨌든 김포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 접해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전국 선거 단위에서의 어떤 정권 심판론이나 정권 안정론 이 구도 속에서 저는 흘러갈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다. 그 미시적인 중도층을 좀 더 끌어당기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어떤 필요한 정책이라든가 인물 경쟁력을 좀 높여나가는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네. 자세한 설명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이 예. 서울 메가시티론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박 대표님의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정론이냐 심판론에 좌우될 거라는 총선이 예상이 되는데 다만 이번 메가시티론 김포 시민들 유권자 성향을 비추어 볼 때 일정 부분 영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포 시민들에게 장밋빛 청사진 희망을 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분도가 될 경우에는 경기 북도로 간다는 것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더해지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심판론이냐 정권 안전론이냐에 대한 큰 틀에서 결정이 나겠지만은 그래도 일정 부분 이런 서울 메가시티론에 대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박우식 대표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총선 선거구가 분구되기 전에는 보수 텃밭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한강 신도시가 조성되면서부터 좀 진보세가 강해졌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하영 시장이 연임에 실패하고 국민의힘 김병수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어떻게 정치적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도 변화가 있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작년 지방선거에서 김포시장으로 국민의힘 소속의 김병수 시장이 당선되었죠. 이제 당선됐는데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회의원 지역구는 이제 갑과 을로 이제 좀 나눠져 있고 이 한강 신도시는 이제 김포 이제 을 쪽 지역인데 그 작년 지방선거가 있었던 바로 직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네.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당시 이제 대통령 선거 김포시 투표율이 약 한 77%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당시 이재명 및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1.07%, 그다음에
윤석열 당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45.61% 이게 이제 김포시에서 받은 득표율이거든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불과 작년 지방선거 몇 개월 전에 이루어졌던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후보가 김포에서는 더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김포에서 더 높은 지지를 받았던 곳은 김포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5개 읍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강 신도시 위쪽인데 거기 통진, 대곳, 월곶, 하성 이쪽 지역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고촌 지역 포함해서 이 5개 지역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재명 후보를 이제 앞섰던 그런 이제 동과 읍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작년에 그러면 이런 대통령 선거 결과와 다른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의 김병수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국민의힘 소속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어쨌든 당선 집권 초기에 어쨌든 이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힘을 좀 이렇게 실어줘야 된다. 어떤 이런 심리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됐다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는 직전에 이제 김포시장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하영 시장이었는데 정하영 시장의 여러 실정에 대한 심판론적인 성격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측면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투표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분들이 지방선거에는 대거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지방선거에서의 김포시 투표율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대통령 선거 투표율과 비교했을 때도 많이 낮아진 그런 이제 투표율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은 아예 투표장에 가지도 않은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반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국 안정론들이 힘을 받으면서 그런 연장선에서 국민의힘의 김병수 후보에 대한 지지세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하영 시장에 대한 여러 실정에 대한 심판론적 성격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후보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방송 녹화 시점과 이 방송 시점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 실시간으로 후보 등록 현황이 일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우식 대표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김포 갑 같은 경우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김주영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서 많은 뭐 후보들이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뭐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신 분도 있고 네. 또 이제 후보군으로서 뭐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도 있는데 좀 어떤 분들이 좀 계실까요? 네, 지금 뭐 더불어 그 민주당 소속의 김포 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주영 의원님이 이제 계시는 곳이죠. 뭐 상대적으로 갑 쪽에서 김주영 의원님에 대한 평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 그 이제 김주영 의원님과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국민의힘 소속의 예비 후보들이 지금 현재 그 등록되신 분들은 한 4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김민 데일리 폴리 정책연구소 소장 74년생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등록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국민의힘 김포 갑 지역에 이제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제 박진호 위원장이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일찍이 마치고 지금 활발하게 이제 지역구를 이제 누비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영록 전 김포시장님이시죠. 이분도 이제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보현 이분은 이제 뭐 대통령 비서실에서 선임 행정관을 역임하셨던 분이신데 최근에 이제 김포갑에 출사표를 내시고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하시고 활발하게 지역을 이제 누비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김포갑의 경우에는 그 특별한 연고가 없던 김주영 의원이 당선이 된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도 김주영 의원에 좀 도전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후보분들이 있을까요? 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뭐 김포시갑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김주영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략 공천으로 당선이 되고 또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국민의힘에 비해서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이제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김포시 을에 출마를 했다가 경선에서 박상현 의원에게 패하면서 고배를 마신 인물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인물로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전략 기획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 활동도 꾸준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포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후보군으로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사실 이 실제로 예비 후보 등록을 빠르게 하시는 분도 있고 거론은 되고 있지만 그 출마 의사가 있지만 좀 천천히 예비 후보 등록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게 실제로 빨리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늦게 하는 게 좀 유리한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치 신인의 경우 하루빨리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해가지고요. 명함도 돌릴 수가 있고 또 어깨띠를 메고 자기를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 신인은 하루라도 빨리 예비 후보 등록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각 당의 상황에 따라서 또 김포시 갑이냐 김포시 을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의 경우는 일단 후보들이 예비 후보자들이 현역이 없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다 볼 수가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비 후보자들이 등록에 앞서서 좀 눈치를 보는 당내 상황을 좀 지켜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또 전 대표를 총리를 또 돕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나 이런 걸 좀 지켜보면서 조금 신중하게 예비 후보를 등록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바로 예비 후보 등록하지 않고 좀 추이를 지켜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포 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민주당 박상혁 의원 지역구지만 사실 지난 총선에서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홍철호 전 의원이 당선됐던 곳이기도 한데요. 여전히 갑에 비해서는 보수세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김포 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강 신도시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데 한강 신도시 내에서 이제 운양동, 장기본동, 마산동, 구례동이 이제 김포 을 지역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세가 강하다고 이제 평가받았던 것은 예전에 이제 전에 이제 작년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앞섰던 지역들이 이제 월곶, 화성, 이런 통진 이쪽 지역이거든요. 이쪽 지역은 이제 아직도 보수세가 이제 강하다라고 이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젊은 분들이 이제 많이 유입되면서 평균 연령이 38세로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 북부 5개 연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51.2세로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그런 이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다 보니까 한강 신도시 쪽에 거주하시는 시민분들이 지금 대략 17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부 5개 연면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약 8만 7천 명 정도 거주하고 계시니까 어떤 인구 수에 있어서도 한강 신도시가 약 2배 정도 더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 인구 구성이라든가 분포, 그다음에 연령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전 대통령 선거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 지금은 한강 신도시 김포 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진보세가 이제 좀 더 강해졌다라고 이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럼 현재 김포 을 지역에 좀 가장 빠르게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김포 을 지역에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사회적 진행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역인 박상혁 의원과 지난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 홍철호 의원이 서로 맞붙었었거든요. 그 네. 홍철호 지금 현재 김포 을 당협위원장이죠. 이제 홍철호 위원장이 예비 후보 이제 등록을 마쳤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예비 후보 등록과 이제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기경환 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이제 일단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아마 1월 7일경에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준현 전 도의원 김포 을 지역위원장을 하셨던 분이시죠. 이분도 예비 후보 등록을 아마 이제 곧 하시거나 이제 하실 거라고 이제 좀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아까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전에는 이제 을 쪽으로
그 전 때는 을 쪽으로 한번 이제 경선에 이제 나오셨던 분이신데 이번에 뭐 갑 쪽으로 이제 나오신다는 얘기도 있고 을 쪽으로 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이제 좀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예비 후보를 등록하시고 하마평에 좀 오르내리는 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출마를 공식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